The new Tempest fighter jet will us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will operate without a pilot on board. The Prime Minister, Rishi Sunak, says the joint venture aims to create thousands of jobs in the UK and also strengthen security ties. Mr Sunak will launch the first major phase of the programme later on Friday during a visit to RAF Coningsby in Lincolnshire.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 안보 지형은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각국은 미래의 공중 우위를 점하기 위한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6세대 전투기는 단순히 기존 전투기의 업그레이드판이 아닌 전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기술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현황을 비교하고 대한민국의 6세대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군비 경쟁 가운데 가장 치열한 것은 바로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입니다. 제공권을 빼앗긴 러시아군이 얼마나 비참한 행보를 걷는지를 목격하면서 적성국보다 더 뛰어난 전투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생긴 건데요. 그도 그럴 게 전쟁에서 제공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공권을 확보해야지만 육해공의 모든 아군이 큰 방해 없이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으며 반대로 상대방은 섣불리 움직일 수 없음과 동시에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때문에 전 세계의 여러 나라가 제공권 싸움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몇 해 전 대한민국과 4조 원 규모의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1조 2천억 원의 거액을 선수금으로 미리 지급하며 2028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납기일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부탁한 것인데요.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 또한 제공권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공권 확보에서 절대적인 존재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전투기의 존재인데요. 현재 각국이 주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는 대부분 4세대와 4.5세대의 전투기입니다. 전투기의 세대는 정확한 구분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보통 전투기에 적용된 결정적인 기술력 차이를 세대 구분 방법으로 사용 중입니다. 예를 들어 4세대 전투기는 기존 전투기들과 달리 FBW, 플라이바이와이어 방식을 공통적으로 채택한 기종들을 말합니다. 전투기가 비행하기 위해서는 조종사의 의지에 따라 전투기의 날개, 즉 플랩이 조정되어야 하는데요. 3세대 전투기까지는 조종관과 날개가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 오로지 조종사의 힘만으로 제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가 발전할수록 그에 맞춰 속도와 기동력 또한 증가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조종사의 힘만으로 제어하기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채택한 것이 항공기의 비행 제어 장치를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연결한 FBW입니다. FBW의 개발로 인해 4세대 전투기는 기존 세대와는 달리 엄청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전투기를 활용해보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5세대 전투기의 경우 5세대기가 아닌 4.5세대기로 불리는 이유는 세대 변화를 논할 만큼 많은 변화를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5세대 전투기의 대표적 특징으로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라 불리는 에이사 레이더를 들 수 있는데요. 기존 전투기에 적용된 기계식 레이더는 하나의 전파만을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 에이사 레이더는 TR 모듈을 사용해 복수의 전파를 생성 및 송수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에이사를 장착한 전투기는 적군 전투기가 시도하는 레이더 재밍 공격과 레이더 추적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세대 전투기의 대표격 기체는 F-22 랩터가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는 말 그대로 이전 세대들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으로 F-22 랩터의 능력이 공개된 것은 2006년 알래스카 일대에서 진행된 노던 에지 훈련이었는데요.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5세대 전투기 F-22 랩터가 소속된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의 모의 공중전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모의전이 끝난 후
발표된 결과에 여러 나라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오죽했으면 그 전까지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지지부진하던 중국과 러시아가 앞다투어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 정도였습니다. 5세대 전투기가 이처럼 엄청난 위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압도적인 스텔스 능력과 음속의 2배가 넘는 초음속 순항 능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공중전 능력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은 랩터의 존재를 눈치채지도 못한 상태에서 먼저 보고 먼저 쏴버리니 도저히 대처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덧 5세대 전투기가 개발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고 실전 배치된 지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 세계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기술력이 부족해서 5세대 전투기를 못 만들었지만 이제 충분한 준비가 된 만큼 아예 한 세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는 기존 5세대 전투기 때와는 달리 여러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인데요. 그중 미국이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는 NGAD 프로젝트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PCA, 그리고 유럽의 독일, 프랑스, 스페인 연합을 필두로 한 FCAS 프로젝트가 대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비행기 제조업체이자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은 6세대 전투기의 조건으로 멀티 스펙트럼 스텔스 기능과 마하5 이상의 극초음속, 그리고 자체 수리 기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멀티 스펙트럼 스텔스 기능이란 기존 X밴드 탐지에만 국한되었던 스텔스 기능을 L밴드와 S밴드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요. 거기에 더해 6세대 전투기부터는 조종사가 조종하는 유인기와 AI가 조종하는 무인기가 편대를 이루는 연계체계 기술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실로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전투기가 바로 6세대 전투기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의 선두주자로 NGAD 프로젝트는 미국 공군이 주도하는 차세대 공중 우위 프로젝트이며 현재 F-21을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 또한 2030년 중반까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현재 4.5세대 전투기 개발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투기 하나만을 개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기술의 발전이 그러하듯 완성된 하나의 기술은 다방면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집합체라 불리는 6세대 전투기의 경우 관련 기술들만 보아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기술적 도전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가뜩이나 3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전투기는 물론이거니와 항공모함을 앞세운 중국과 일본 해상 항공기 전력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독자적인 개발이 아닌 연합 형태의 개발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4세대와 4.5세대기로 이루어진 공군 전력의 공백을 6세대 전투기의 개발을 통해 최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독자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하긴 했지만 중국의 대표적인 5세대 전투기 제니10을 볼 때 중국제 6세대 전투기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제니10조차도 성능 의심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전투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이 기술 부족으로 제대로 된 출력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눈과 귀가 되어주는 레이더도 충분한 성능이 나와주지 않아 5세대임에도 불구하고 4세대나 4.5세대 전투기보다 제공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T-50 골든 이글과 FA-50 파이팅 이글, 그리고 KF-21 보라매를 개발하면서 축적된 연구개발 역량과 수백 명의 핵심 개발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개발 방식을 도입한다면 6세대 전투기의 개념과 소요 기술 등에 대한 탐색 개발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5.5세대 전투기에 대한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6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는 전 세계의 경주에서 튼튼한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치고 나갈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함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소재와 장비, 부품 사업 전반에 걸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거대한 플랫폼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배경으로 한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주의 방아쇠는 이미 당겨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절대 속도로 승부를 보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야 하며 반드시 고린 지점까지 완주해야 하는 마라톤과도 같은 싸움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시간 꾸준히 쌓아올린 기술력을 바탕으로 누구와도 견줄 수 있는 강철 같은 체력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 시장을 주름잡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1월 26일 F-15 개량 영상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공군의 F-15K 전투기 60대에 대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승인하면서 그 비용과 조건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60대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드는 비용이 무려 62억 달러 한화 약 8.5조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투기 업그레이드 사례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천문학적 금액으로 국내 여론에서는 미국 보잉사를 포함한 방산업체들의 폭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F-15K 업그레이드 비용 논란을 이해하려면 다른 전투기 업그레이드 사례와의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과거 KF-16 전투기 134대를 최신 바이퍼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약 2조 원의 예산으로 진행한 바 있는데요. KF-16은 F-15K보다 플랫폼 자체가 소형이고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지만 단순한 비교만으로도 F-15K 업그레이드 비용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F-15K의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전자전 장비의 추가와 교체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보잉만이 아니라 레이시온과 BAE 시스템즈 등 다른 글로벌 방산 기업의 기술과 장비가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F-15K는 기존의 강력한 공대공 및 공대지 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로 평가받았으나 현대 공중전 환경에서는 강력한 전자전 장비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술했듯 업그레이드 작업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운송 비용과 인건비를 수반하며 결과적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보잉사의 과거 고압적 태도를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04년 보잉은 E7 조기 경보기 판매 당시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산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보잉은 이를 이용해 4대 도입에 1조 6천억 원이라는 높은 가격을 제시했는데요. 현재는 3배 이상 높은 가격인 7조 원가량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잉의 터무니없는 배짱 장사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 10월 23일 보잉이 발표한 실적은 미 정부뿐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제대로 망쳐버린 신규 프로젝트와 장기화한 노조 파업, 그로 인한 생산 설비 중단, 그리고 잇따른 납기 지연까지 누구나 보잉의 부진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인데요. 보잉은 2024년 3분기에 61억 7천만 달러라는 사상 최대 분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부진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잉은 2023년에 벌어진 T7A의 비행 제어 시스템과 비상 탈출 시스템 오류로 무려 13억 달러, 한화 1.7조 원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았는데 여기에 문짝이 뜯어지는 등 민간 항공 분야에서의 사고로 브랜드 신뢰도마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제 보잉은 막대한 부채와 더불어 수익을 창출할 단기 일감이 거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으며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보잉의 새 CEO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는 10%의 인원 감축이라는 미봉책을 내놓았을 뿐 마땅한 대책 없이 보잉의 앞날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아직 보잉의 5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 수주 잔액이 남아있으며 미국 정부의 일감 역시 꾸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잉의 수뇌부의 자신감엔 나름의 근거가 있는데요. 보잉은 매출 총액 100조 원에 20만 명에 가까운 직원을 둔 초거대 기업이며 특히 방산 분야에서의 위치는 독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보잉의 몰락을 미국 정부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란 것입니다. 실제로 미 정부는 보잉의 위기 때마다 흑기사로 등장해 왔는데요. 그동안 보잉에 퍼졌던 굵직한 특혜만 해도 부당 일거리 제공의 부채 탕감, 대출 알선 등 이해되지 않는 정책만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잉이 한국에 제시한 업그레이드 비용이 단순히 폭리로 치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F-15K 업그레이드는 단순한 기체 성능 향상 작업을 넘어 전자전과 통합 데이터 링크 등 현대공중전의 핵심 기술이 대거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술의 뜻, 여기엔 레이시온의 레이더와 허니웰사의 임무 컴퓨터, 그리고 대공미사일과 전자전 위협을 무력화하는 현존 최강의 전자전 장비 BA-24의 이글 능동수동형 생존성 체계 이파스가 포함됩니다. 즉, 주 계약자만 보잉, 레이시온 BAE 시스템즈인데 여기에 미 방산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 업그레이드 과정도 복잡합니다. 전체 개량 작업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대 한 대 기체를 분해해 미국 현지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사실상 엔진 빼고 다 드러내야 하는 작업이기에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공군전력에서 주력기로 운용되는 F-15의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물론 KF-21의 양산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이겠지만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 군은 F-15K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폭격기로도 운용 가능한 F-15를 4.5세대기로 개량하는 일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가 모든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합니다. 보잉을 비롯한 방산업체들이 한국을 단순한 현금 인출기나 큰손 고객으로만 대하며 협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F-15K 업그레이드 비용의 문제를 넘어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KF-21 보라매라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자체 플랫폼의 고도화가 시급합니다. 한국은 이미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항공 분야에서도 같은 성과를 내야 할 때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KF-21을 중심으로 한 자체 전투기 플랫폼의 개발과 글로벌 시장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독자적인 기술 확보와 다양한 무기체계 통합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이 F-15K를 대체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번 사례는 국산 플랫폼이 없을 때 발생하는 해외 의존의 리스크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잉의 갑질이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27일 F-35 창정비 영상입니다. F-35A는 현재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전투기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5세대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의 핵심은 스텔스 능력과 다목적 전투 수행 능력에 있는데요. F-35A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0.002로 제곱미터 수준으로 이는 마치 작은 새나 곤충 수준의 크기로 적 레이더에 포착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깊숙한 적 후방까지 침투하여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F-35A의 최대 장점입니다. 여기에 F-35A는 전자전, 공대공, 공대지, 정찰 임무 등 다양한 작전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전자전 능력은 적의 방공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공중전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전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들 F-35의 용도에 대해 일반적인 전투기나 스텔스 성능을 이용한 폭격기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을 제외한 F-35 도입국들은 사실상 전자전기 대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F-35가 먼저 출격하여 적 레이더 방공망을 재밍시킨다면 이후 공습이 수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정도 수준의 레이더 성능과 전자전을 수행할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는 기체를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기체가 F-35뿐입니다. 여기에 F-35A는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센서와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아군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투기 이상의 전투 지휘 통제 플랫폼 임무를 수행하여 전장의 흐름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 공군 전략 자산인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고난도 창정비를 맡게 된다면 정보 유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F-35A를 보유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며 이들 국가는 모두 공군의 역량을 최첨단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F-35A의 최대 운용국은 미국으로 F-35야말로 미국이 전 세계 군사작전에서 압도적인 공중 우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무기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23년 기준 450대 이상의 F-35A를 운용 중이며 앞으로 수백 대를 더 현장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F-35를 보유한 국가는 일본인데요. 일본은 아시아에서 F-35A를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이며 현재 42대의 F-35B를 포함하여 총 147대의 F-35 시리즈를 운용 중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비싼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 이유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본을 동북아의 중요한 균형자로 이용하려는 미국의 소요와 어느 정도 뜻이 맞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40대의 F-35A를 도입했으며 추가로 20대를 더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도입 초기부터 창정비를 국내에서 진행하는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결국 2027년부터 우리 공군이 직접 F-35A에 창정비를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F-35A와 같은 첨단 무기 체계의 유지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비, 그 중에서도 창정비라 할 수 있습니다. 창정비는 단순한 기체의 수리와 점검을 넘어선 기체의 성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 작업, 흔히 말하는 오버홀을 의미합니다. 창정비는 전투기를 완전히 뜯어 핵심 정밀 부품을 교체하고 스텔스 도료 도색까지 하는 최고 수준의 정비로, 특히 F-35A와 같은 첨단 전투기는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력 손실은 물론 기체의 수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몇 해 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긴급 대응을 위해 출격했다가 KA-1 공중통제공격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당시 사고의 원인도 창정비 불량이었습니다. 추락한 기체는 2021년 5월 창정비를 받았었는데 당시 연료 조절 장치를 담당하는 정비사가 연료 공급량을 조절하는 부품 중 하나인 테플론 튜브를 바르게 장착하지 못한 것이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비행 중 항공기의 출력을 보여주는 토크 계기판에서 엔진 출력이 오류로 표시됐고 조종사가 출력을 떨어뜨리고자 조작했음에도 반응이 없다가 순식간에 출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본 훈련기를 기초로 제작된 KA-1이 이럴진데 F-35와 같은 5세대기의 창정비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때문에 최근 64대의 F-35를 도입한 핀란드도 입찰 조건에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의 정비를 허락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고 미국이 이를 허락했기에 F-35는 경쟁 기종인 보잉의 FA-18EF 슈퍼 호넷, 다쏘의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사브의 그리펜을 누르고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 역시도 추가 도입될 F-35A 20대의 사업비에 창정비 관련 예산도 포함시켜 총 사업비 4조 2,60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창정비에 관련된 장비를 2028년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추가 사항으로 방사청은 순차적으로 공군 숙련 정비사 30명을 미국으로 파견 보내 전문 교육을 이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창정비를 위한 시설인 정비창은 F-35A가 배치된 공군 청주기지 안에 설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현재 차질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 2027년부터는 국내에서 본격적인 창정비가 시작될 것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고급 기밀인 최첨단 국방과학 기술이 곳곳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F-35A의 경우 야전 정비, 즉 기체 외부의 간단한 정비만 허용했고 창정비는 일본에 세워지는 F-35A 동아시아 창정비 허브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F-35A의 창정비를 국내에서 진행해야 할까요? 한국은 F-35A와 같은 최첨단 전투기를 운용하면서도 정비는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창정비를 하면 우리 공군의 작전 정보가 일본 측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청주기지 정비창 설치로 그런 우려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또한 이번 창정비 계약을 통해 한국은 F-35A의 유지관리 능력을 자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는데요. 이는 단순한 정비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국방 자주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용 절감 및 신속한 대응도 중요한 국내 창정비의 주요한 이유입니다. 정비를 외국에서 맡기게 되면 기체를 외국으로 보내고 다시 가져오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전시 상황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정비를 위해 기체를 외국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창정비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기술 이전 및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창정비를 국내에서 진행하게 되면 한국 공군 정비사들의 기술력이 대폭 향상될 뿐만 아니라 F-35A와 같은 첨단 기체의 정비 노하우가 국내 방산업계로 이전될 기회가 생기는데요. 이는 단순한 정비 능력을 넘어선 한국 방위산업 전반의 기술력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F-35A 창정비 국내 계약은 한국 방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F-35A와 같은 첨단 기체의 정비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이는 한국이 앞으로 더 많은 5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로 안보 리스크 감소가 있습니다. 전술했듯이 외국, 특히 일본의 정비를 맡기면 그 과정에서 기밀사항이 노출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F-35A와 같은 첨단 기체의 기술적 정보는 극비사항으로 취급되며 이러한 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군이 F-35를 통해 취득한 기밀 정보 또한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도 한중일 3국은 서로의 국가기밀을 빼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며 최근 10년간 국가가 후원하는 산업 스파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가 이러한데 수많은 기밀과 기술이 담긴 5세대 전투기를 해외 정비창에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창정비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러한 안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F-35A의 정비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다른 F-35 운용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나 호주와 같은 F-35 운영국들이 한국에서 정비를 맡길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한국의 방산 기술력과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기회, 창정비를 통해 습득한 기술력은 단순히 F-35A에만 국한되지 않고 KF-21과 같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F-35A와 같은 최첨단 전투기의 정비 경험은 KF-21의 개발 및 운용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방산업계의 기술적 도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